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5주차 부동산 경매 완전 정복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설춘환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아마 전성시대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뭐 금융기관이나 여러 군데 강의를 합니다만 실제 많은 곳에서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차후 한 2020, 21년도에 경매 매물이 아마 폭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경매 예정 물건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예정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가령 2018년도 만약에 5월 달이다. 2018년도 5월 달이다. 그러면 2018년도 5월 달 5월 1일 5월 2일, 5월 7일, 5월 15일, 5월 20일 이를테면 서울 노원구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하는 날이 5월 1일, 5월 2일, 5월 7일, 15일, 25일 한 5건 정도 있었다. 경매 신청 자체가 서울 노원구에.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를테면 5월이라고 친다면 2019년도에는 5월 1일, 5월 2, 3, 4, 5, 6, 12, 14, 14, 16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매 매물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랑 5주 동안 2주는 경매 이론을 그냥 간단하게 마스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주는 마곡부터 제가 이제 현장 답사를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에서 5학기 이제 곧 수료를 하게 될 것 같고,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다음에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그 다음에 이제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시험 출제위원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내기도 했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랜드프로에다가 뭐 질문을 하셔도 좋은데 아마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더불어서 뭐 무료로 이런 영상을 좀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설춘환 캠퍼스. 요즘 이제 이런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가 이제 사실은 전부 다 여러분 마케팅의 수단, 다 돈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이제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경매 절차, 그 다음에 입찰 절차와 관련된 강의를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도중에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가면서 그냥 가도록 하죠. 자, 먼저 제1강은 부동산 투자 방법과 부동산별 분석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난 정말 잘 모르는 거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딱 보면 이미 투자도 좀 하셨을 것 같고 하니까 간단하게 서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왜 사는가, 왜 낙찰받는가라고 하는 점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실수요자다, 아니다, 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나중에 보면 실수요자하고 투자자를 보면 실수요자가 조금 더 이를테면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높게 쓴다, 또는 높게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왜 사고 왜 낙찰을 받을 거냐, 나는 임대 수익을 좀 볼 거다, 또는 나는 매매 차익을 볼 거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 거죠. 제가 재작년도에 1억 원을 모아서 통장에 한번 꽂아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큰딸이 대학교 4학년, 작은딸이 고3인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1억 원을 통장에 꽂아놓고 한 달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애들 용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11만 8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자가, 자유 입출금식 이자가.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 일산의 화정에 어떤 오피스텔이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9,1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근데 그것이 보증금 100에 월세 6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이 아닌 9,100만 원을 가지고 보증금 100만 원,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월세가 60만 원인 거니까 이를테면 은행 이자에 한 5배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재테크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저는 이제 원래 중3 때부터 주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은 약간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 특히 임대 수익만 고민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투자를 해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한 번도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보고 명도도 해보고 임대도 해보고 매매도 해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 다 모든 반을 학생들을 합치면 한 20대 후반에서부터 한 40대 중반까지 한 160명을 데리고 강의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경매를 배우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 단 실패하지 않는 걸로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고 볼륨을 조금씩 키워나가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한다, 아파트를 낙찰 받을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역. 지역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지역은 이제 내가 실수요자다. 실수요자하고 이를테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제가 강서구에 이를테면 이제 우장산역에 산다. 우장산역 근처에 산다면 제가 만약에 실수요자로 아파트를 산다면 아마 저는 우장산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뭐 저로서는 좀 멀리 가도 되는데 저희 와이프와 저희 두 딸 아이의 어떤 그런 어떤 생활의 바운다리가 딱 여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제가 이를테면 뭐 제주도의 아파트를, 부산의 아파트를 나중에 미래 가치만 있다면 어디든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예, 나는 경매를 또는 매매를 어떤 수단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점을 먼저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크기가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24평 정도, 24평의 이하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잘 팔려요, 여러분, 그죠? 전세도 잘 나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가구 수가 있다면 한 요 정도까지만 좀 어떨까, 그죠? 33평형까지는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40평형대, 50평형대는 가격이 싸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합리적이에요. 지난번에 용인에 또 일산에 이를테면 한 60평형짜리, 그죠? 60평형짜리.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뭐 많아봤자 한 5대1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24평형짜리는 가격이 좀 떨어진다. 경쟁률이 높으면 뭐 60대1, 70대1 이렇게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중에 내가 좀 실제로 거주 또는 팔겠다라고 했었을 때 꼭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금이 상당히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의 아마 마지막까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저는 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당국자들의 회의가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떤 증가율이 뭐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줘서 아마 우리나라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실물 경기가 나쁘다면 오히려 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 밑밥을 지금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출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오히려 대출을 받기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근데 오히려 집이 여러 채 있고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일명 DSR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저희 수강생 중에 46살 먹은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한 6년 전부터 저랑 어떻게 잘 맞아서 투자를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1년에 뭐 조금 벌면 한 5, 6천, 많이 벌면 한 3, 4억 정도씩까지 돈을 잘 벌어왔던 분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를테면 뭐 부천에 어떤 아파트를 갖다 이제 분양을 받는데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유는 DSR에 걸려가지고 너의 어떤 소득 대비 총량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 그래서 대출이 아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던 거죠. DSR이 없었다면 또 그것만 가지고서 또 일부 대출이 됐었을 텐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최근에 어떤 거래 절벽, 또 많은 분들이 수요에 대한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이 사실 대출의 규제가 일부 저는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사실 또 어찌 보면 침체다라고 하긴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또 정부가
대출을 그냥 풀로 풀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또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워낙 사람들의 돈은 많다. 근데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한번 파이프라인을 열어준다면 또 가격은 또 폭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신축, 그 다음에 대단지 역세권,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초품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는 한 5년 이내 신축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좀 더 간다면 한 10년 이내, 그죠? 그 다음에 대단지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한 1000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물론 뭐 브랜드도 중요합니다만 역세권.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정말 못해도 한 15분까지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일단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다른 뭐 중학교, 고등학교의 거리는 잘 고민하지 않는데 초등학교에 대한 거리는 조금 안전 측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더라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뭐 입찰한다, 낙찰받는다, 또 매매한다라고 할 때 지역 분석 중요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갖다가 지역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통. 지난번에 제가 한 100명의 학생들을 두고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 때 지역 분석에서 과연 하나를 딱 고르자면 어떤 것을 고르겠냐라고 얘기했더니 100명 중에 97명이 지하철역을 골랐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사실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실 것은 물론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지하철역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편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항, KTX, 그죠? 그래서 공항하고 KTX는 집에서 한 차로 한 20-30분 이내면 딱 좋을 것 같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하는 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원가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편의시설을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 스포렉스나 대형 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망이 또 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인 거니까 쾌적성 상당히 고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공원 근처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산과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지역 분석을 한번 하는데 제가 이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번에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책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한번 지도를 보고 먼저 손품을 어떻게 팔아볼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5호선 우장산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 바로 보면 이게 우장산 아이파크와 이편한 세상 두 개의 브랜드가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게 있고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고요.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딱 보고 먼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한번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 뭘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이를테면 단지 크기. 예를 들어서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그죠? 세 번째는 이를테면 신축 여부. 네 번째는 역세권. 다섯 번째는 이를테면 학군. 이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단지 크기예요. 단지 크기는 대충 화곡 푸르지오는 2100세대, 아이파크와 이편한 세상은 약 2500세대, 약 그냥 2500세대, 강서 힐스테이트도 2500세대. 그러면 2100, 2500, 2500. 그러면 별로 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의 크기를 갖고 아파트 가격의 우열을 나누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500세대, 2500이라고 하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2100, 2500 가지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크기로는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브랜드. 브랜드인데 여러분 브랜드 보면 푸르지오, 아이파크 이편한 힐스테이트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굳이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축인데 여러분 힐스테이트는 5년 됐어요. 그냥 대충 얘는 5년, 대충 얘는 10년.
얘는 대충 15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5년, 10년, 15년. 그러면 어느 아파트 단지가 가장 우열하냐? 1등, 2등, 3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년, 10년, 15년. 그래서 일단 우열이 있어요, 여러분. 신축은 우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이 우열이 있죠. 그죠? 얘는 초역세권, 1분 거리, 1분 거리. 물론 여기는 1분 거리지만 이 정도는 한 7, 8분 거리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부터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가장 가까운 것은 3분 거리. 그럼 가장 뒤는 15분 거리예요. 제가 직접 걸어봤으니까.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 초역세권 1등, 2등, 3등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역시 우열이 있다. 학구는 거의 비슷한데 초등학교를 좀 쉽게 가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냐면 여기 아이파크 2편하는 세상이 바로 내발산 초등학교를 바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를 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우장산 아이파크 아파트,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뺑뺑이를 한번 쭉 돌려본 거죠, 그죠? 뺑뺑이를 한번 돌려봤다. 그러면 현재 33평형의 아파트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 첫 번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그죠? 10억 원을 약간 상회했어요. 그죠? 이를테면 한 10억 5천, 얘는 9억 5천, 얘는 7억 5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격 차이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에 대한 로망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역세권은 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거니까요, 그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도를 좀 보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열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 아파트 그 지역에 랜드마크 아파트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랜드마크 아파트는 그 동네에서 가령 33평 아파트가 어디가 제일 비싸냐, 제일 비싼 곳이 그냥 사실상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지역 분석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한번 할 건데 물건 분석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는 단지 크기와 브랜드가 좀 중요하더라.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0세대 이상, 브랜드는 1군 브랜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층은 중간층을 일단 가장 선호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고층을 선호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층은 로얄층이 가장 좋은데 로얄층은 일단 중간층, 그죠? 그다음에 탑층에 대한 선호도가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층은 어쨌거나 1층, 그죠? 1층. 로얄층과 1층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여러분 10%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로얄층의 가격이 10억, 1층은 9억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시흥의 어떤 아파트는 로얄층과 1층의 가격 차이가 20%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부천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1층을 갖다가 이를테면 현관문 들어갔다가 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층은 그냥 곧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층은 배기로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요, 그죠? 거기는 로얄층과 1층의 가격 차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게 없다면 1층과 로얄층의 가격 차이는 10% 정도 차이가 난다. 아파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향은 남향과 동향의 가격 차이는 3에서 5%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남향과 서향의 차이는 한 5에서 7% 정도 차이가 난다. 선호도 1은 남향, 선호도 2는 동향, 선호도 3은 서향이라고 보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은 이제 아무래도 1,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전용 면적으로 치면 한 15에서 25, 그죠? 그 정도가 가장 선호도가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상태가 있는 건데 외부와 내부 있는데 사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의 가장 큰 이유는 내부를 못 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부를 완전히 못 보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배를 눌러서 보는 경우도 있죠. 저도 예전에 인천의 어떤 아파트, 일산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 같이 가서 배를 눌러서 실제 안을 내부를 보여준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양해를 구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잘 안 보여주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내부를 못 보면 다른 호수에 이를테면 세를 얻을 것처럼 매수할 것처럼 보셔가지고 그냥 구조 정도를 보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나는 리빌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고민하면 그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사실 거의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죠. 가구당 뭐 0.5대1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상계 주공 아파트, 창동 주공 아파트, 광명 뭐 하안 주공 아파트 뭐 그죠?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힘들더라.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죠. 예, 신축 아파트. 예.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라든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그래서 주차장이 좀 피곤하신 분들은 그래서 신축을 좀 선호하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난방방식과 관리비가 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체납 관리비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체납 관리비 중에 원칙적으로 3년치 공용 부분을 낙찰자가 무조건 떠안습니다. 낙찰자가 무조건 떠안는 거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복도식과 계단식이 있는데 일단 복도식은 거의 소형 아파트가 복도식이죠, 여러분. 그죠? 예, 물론 이제 중소형 아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복도식은 소형 아파트. 사람들은 계단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계단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주위에 녹지 비율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녹지는 자연 녹지가 특히 많았으면 좋겠다. 자연 녹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가령 강서구의 우장산역과 강서구의 마곡나루역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강서구의 우장산역 근처에는 우장산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산이 있죠. 자연 녹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마곡나루역, 일명 마곡은 전부 다 녹지를 만든 거죠. 논밭이었는데 녹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보타닉 공원이 이번 6월 달에 전부 다 개장을 합니다만 다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녹지가 일반 인공 녹지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물건 분석 관련해서 이제 그냥 대충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3주, 4주, 5주차 때 현장을 가볼 텐데 이를테면 한 10층이나 11층에서 밑에 주차 공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시면 뭐 지금 이게 오후 2시인데 이런 주차 라인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차난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면 주차난이 당연히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곳은 일산의 어떤 아파트인데요. 뭐 서울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이쪽은 남향의 아파트고 이게 동향의 아파트예요. 근데 나중에 동쪽에서 이제 해가 내리쬐다가 남쪽으로 넘어올 때 요 동 때문에 이쪽에 일부 그죠? 핸디캡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굳이 나중에 만약에 이 호수의 매매 시세 내면 똑같아요. 차라리 뭐 이렇게 좀 들어오니까 여기는 만약에 한 3억인데 여기는 한 3억 3천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가성비 고민해서 여기를 살 수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똑같은데 굳이 여기를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점하고 두 번째는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거실에서 여기가 약간 좀 답답하죠,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테면 매도할 때도 어디가 더 훨씬 더 좋을까라고 하는 점이면 가급적이면 이쪽 라인으로 그죠? 가서 사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어찌 보면 또 이쪽과 이쪽은 또 약간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고민 좀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중간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창동의 어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여기는 샤시 공사를 한 거고 샤시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샤시 공사와 샤시 공사를 하지 않은 것.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샤시 공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저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일단 안에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정도 사이즈면 못해도 요 정도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죠? 샤시 공사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면 만약에 낙찰가나 매매 시세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혹시 내가 뭐 세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는 9천만 원인데 여기는 1억이다. 그래서 1,000만 원 더 비싸다. 그러니까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빨리 세도 놓고 잘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1,000만 원이 비싸도 저는 여기보다는 1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다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하실 때 여기는 샤시 공사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느낌 보면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똑같이 경매로 이를테면 경매 나왔다면 감정 평가액은 여러분 똑같아요. 샤시 공사를 했으니까 금액을 좀 더 높게 이렇게 감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감정 평가 샤시가 공사가 된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별게 아니지만
1층과 2층은 이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이를테면 벌레 문제, 또 소음 문제, 또 냄새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특히 이런 나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여기 여러분 한 3, 4층이라도 이게 뷰가 또 약간 또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본다. 자, 다음은 상가를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예. 수익형 부동산에서 핵심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입니다.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어쨌거나 임대 수요가 일단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임대 수요는 많은데 임대료 수준이 또 맞지 않는다면 수익률에서 또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상가가 있는 상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사는 상권과 죽는 상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 덕이동 로데오 거리입니다. 덕이동 로데오 거리.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8살인데 제가 이제 27살, 8살 때부터 이제 골프를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골프 웨어가 좀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매일 여기 이제 덕이동 로데오 거리 가서 바지 1,000원, 와이셔츠 이렇게 위에 티 1,000원, 그래서 2,000원씩 이제 두 벌 사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닌 적이 있었었는데, 제 강서구에서 이를테면 덕이동 로데오 거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간 것 같아요, 그죠? 와이프랑 이제 구경 삼아. 그런데 덕이동 로데오 거리에 저희 선배가 가장 좋은 입지에 이를테면 권리금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끝나면 거기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집에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야, 파주에 신세계가 이를테면 첼시 아울렛 이런 것들을 좀 만든다고 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선배한테 선배님 저런 게 생기면 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랬더니 저희 선배님이 아니다. 예, 저거하고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생기고 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희한하게 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1년에 10번을 첼시 아울렛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 선배가 야, 옛날에는 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더니 이제는 왜 6개월에 한 번씩 오냐.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여기를 좀 더 선호한다, 그죠? 예, 그랬더니 그런 건가? 라고 했죠. 이후에 여러분 여기 이제 문바라이시거든요. 예, 문바라이시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또 꽂히기 시작했죠, 그죠? 예, 또 꽂혔다. 예. 이것이 처음 생기고 나서 저희 선배네 가게의 권리금이 2억 2천에서 한 1억 9천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러다가 롯데가 생기고 나서는 한 1억 한 1천, 1억 2천. 예. 점점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여기 김포에 고촌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꽂혔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실 이쪽은 가지 않는 거죠.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일단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너무 멀잖아요, 그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지금은 12번을 굳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간다, 굳이 간다라고 친다면, 그래서 여기는 가지 않는다. 저희 선배네 가게 지금 권리금은 한 2천만 원도 안 되고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이. 왜냐면 상권 자체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때 그런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듣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들어주면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덕이동 로데오 거리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망한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데가 망하면 그냥 쭉 끝나는 것이냐, 차후에 어떤 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일단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을 좀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가를 살 때 지역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지가 중요하죠, 그죠?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 대단지 아파트, 또는 대단위 공장, 뭐 산업단지가 있는 곳, 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우지가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권과 입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상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운다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뭐 요즘에 신용산역 옆에 일명 용리단길이라고 뭐죠? 이런 게 생긴 것도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삼청동 상권, 그죠? 또는 뭐 무슨 상권에서 이제 그런 상권의 힘이 이런 이제 바운다리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입지는 이제 포인트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상권이 일단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상권이 살아있어야지 상권이 죽었는데 입지가 좋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권.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는 유기적으로 둘 다 좋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세 번째는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을 좀 많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미래 가치. 항상 사는 상권과 죽는 상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송도를 많이 갔는데, 송도에 가면 예전에 이제 김연아가 사서 유행했던 커네러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거의 죽었다라고 보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상권을 측정하러 저녁 6시 이후에 어떤 커피숍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커네러크에. 그런데 직원이 2명이 있고 전용 면적이 한 15평 있는데 10시까지 하지 않고 한 9시 반까지 3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3팀. 밤에, 평일날 밤에. 그리고 야 그러면 주말에 엄청나게 많나 보다라고 해서 주말에 갔는데 저희가 있었던 3시간 동안 한 12팀.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송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 했더니 테크노파크역에 일명 송현아가 있는 거죠.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를테면 그쪽 라인에.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앞으로 송도의 상권은 인천대 입구역 근처가 엄청 좋아질 거다라고 엄청 일명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제가 거짓말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송도의 인천 그 지하철도의 노선이에요. 그죠? 일명 뭐 캠퍼스타운, 테크노파크역, 뭐 지식정보, 인천대역 있고요. 뭐 이를테면 센트럴파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현재 가장 핵심은 여기죠. 여기가 바로 송현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김연아가 샀다라고 하는 커네러크. 그죠? 여기는 완전히 망했다. 그냥 뭐 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또 있으신 분들이 약간 반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망했다.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 야 앞으로 핵심은 인천대 입구역이 될 것 같다. 인천대 입구역, 그죠? 인천대 입구역. 이 사거리가 너무 좋아 보인다. 이유는 여기에 롯데몰이 들어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롯데몰 들어오고 여기가 이랜드몰이 들어오겠다. 이랜드몰. 여기가 신세계몰이 들어온대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기는 이제 공사를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공사할 공간이 부족하고 오히려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이랜드는 지금 자금 사정 안 좋죠. 그다음에 현재 공사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라고 만약에 정말 지금이라도 들어오겠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5년,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송도는 여전히 이 라인이 가장 좋아 보이고 오히려 여기보다는 센트럴 파크, 그죠? 이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 가서 그냥 스스로가 경험을 해서 다녀오시면 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죽는 상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커네러크에 이를테면 얼마 전에 그 1층에 커피숍이 5억 하던 건데 반값을 주겠다. 이 얘기는 반증하면 시장이 그 가게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야 얼마 전에 3억이었는데 이제는 4억 아니면 안 팔겠다.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과 야 4억 원짜리를 싸게 해서 너한테만 3억에 주겠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통입니다. 물론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차로 얼마만큼 접근하기가 좀 좋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지역 분석의 체크리스트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주면 좋겠다. 다음은 상가에 대한 물건 분석입니다. 여러분 그죠? 상가가 물건 분석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층 상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층은 1층이죠, 여러분. 상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층은 1층. 그런 이제 가성비를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1층이 이제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1층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층은 한 35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1층의 세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층은 35에서 40만 원. 반면에 지하는 20에서 한 30만 원 사이. 이 정도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또 지하는 1층보다 비싼 경우가 있죠. 그죠? 일명 뭐 코엑스몰 이런 데는 지하 1층이 또 상당히 비쌀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기본적으로는 1층이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상가는 동양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남양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오히려 서양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 상가는 약간 향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상가의 면적은 못해도 한 전용이 한 10평 정도는 되어야 이를테면 이제 MD 구성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전용이 한 4평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테이크아웃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10평 정도가 1층에 되어야 뭐 김밥집을 할까, 중개업소를 할까, 뭐 이를테면 커피숍을 할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를테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상가 건물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볼 때 건물의 임대업종이 뭐냐, 또 공실이 어떠냐, 이런 분들도 많이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의 임대업종 중에 일명 너무 위락시설 너무 많다면 좀 약간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일명 또 요양원 이런 것들 또 약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등등,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것들은 학원이 좀 잘 들어오는, 또 약국이나 병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또 약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공실이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이를테면 병의원 또는 약국 이런 것들은 잘 공실이 안 나는데, 위락시설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월세를 받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등등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 상태, 역시 이제 외부와 내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주차장이 좀 공간이 많은 곳들을 좀 선호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건물에 주차를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해서 강남역 근처에서 가장 비싼 곳에 이를테면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건물은 좀 약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또 아예 갖지는 또 않을 수 없는 거니까 주차장.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인데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3층 이상이라면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 특히 여름에 이럴 때 엄청 덥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상가시 동선.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또는 쇼핑몰 이런 데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곳 정면, 올라가는 곳 정면, 좌우 이런 데가 사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런 동선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상가의 용도 중요할 것 같고, 상가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시성, 접근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루원시티에 갔는데 이런 그 상가가 있어요, 여러분. 대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평수인데 이런 상가가 있고, 이를테면 이런 상가가 있다, 그죠? 일명 가장형의 상가, 세장형의 상가, 그죠? 어떤 것이 좋냐? 분양가는 똑같아요, 여러분. 분양가는 똑같다. 선호도는 당연히 이게 좋죠, 그죠? 왜냐면 가시성, 밖에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차이가 많다면 당연히 가성비 고민해서 이거보다 이게 좋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격이 똑같다면 무조건 가장형으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아무래도 여러분 평지에 있는 게 좋죠. 평지에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평지에 없는 것들 중에 좀 약간 아쉬운 게 일명 경리단길, 용산에, 그죠? 이태원의 경리단길은 상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시면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횡단보도가 약간 동선을 또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상가가 훨씬 더 좋겠다. 저희 사무실이 삼각지역에 있고 학원이 이를테면 시흥산역에 있는데,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이디야. 횡단보도가 없다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횡단보도가 약간 집계획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갔다가 이디야 있으니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횡단보도를 만든 곳들이 사실은 없는 곳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 나중에 여러분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보셔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들이 사실 선호도는 훨씬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 정도는 간단히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수익률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자, 5억 원짜리를 3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5억 원짜리를 3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얼마였다, 감정가 얼마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고,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3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또는 일반 매수해서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짜리한테 세를 줬다면 보증금이 3천만 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투자 금액은 3억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3억 원. 근데 수익률을 통상은 연 수익률을 따지다 보니까 연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가 100만 원인 거니까 곱하기 12달. 그죠? 그럼 연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1,200만 원. 그죠? 그러면 수익률은 수익 나오는 금액, 수익금 나누기 나의 투자금,
곱하기 100. 예, 그러면 이를테면 연 수익률은 4%. 4%. 예. 그러면 이 4%가 좋냐 나쁘냐의 관점은 이를테면 지금으로 보면 약간 예금이자 또는 대출이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대출을 받는다 또는 예금이자가 이를테면 뭐 제로 금리다 0.2%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지금 제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데 예금이자가 연 4%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가는 싹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그죠? 네. 연 4%가 확정적으로 이자가 나오는데 공실의 염려도 있는데 이런 상가를 굳이 연 4%에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상가가 조만간 이 앞에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래서 가격이 두세 배로 급등할 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금이자, 대출이자 감안해서 이 정도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나는 연 5%를 기대한다. 나는 연 6%를 기대한다. 나는 연 4%를 기대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입찰에 참여하면 누가 낙찰받냐? 당연히 이 사람이 낙찰받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고민해 준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률이 나한테는 얼마인가라고 하는 점을 먼저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50만 원. 그러면 연세가 1,8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6%인 거니까 상당히 좋다. 특히 서울 플러스 수도권에서는 6%. 너무 좋은데 만약에 경북 구미 이런 데는 이제 연 12, 13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예, 나는 임대 수익에 좀 집중적으로 할 거냐. 임대 수익은 조금 나오더라도 나중에 매매 수익 그죠? 일명 양도 차익을 좀 많이 고민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전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수익률 계산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희가 다음 주에 만약에 일산에 어떤 오피스텔을 제가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 이게 이제 1억 1,700만 원짜리인데 8,1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9,100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근데 1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 나온다. 그럼 이제 연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 그죠? 9,100만 원 나오는 거니까 100만 원 들어오니까 나의 투자 금액은 9천만 원, 그죠? 연 수익률은 연세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60만 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720만 원, 그죠? 그러면 720만 원 나누기 9천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연 8% 수익률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는다면 오히려 무한대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물론 여기에다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뭐 취득세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됩니다만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 특별히 착오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지역 분석입니다, 여러분. 오피스텔에 대한 지역 분석. 간단히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초역세권의 오피스텔, 가장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다. 오피스텔은 어쨌거나 역세권에 있는 것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다.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어떠냐라고 하는 점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명 대형 병원. 저희가 얼마 전에 구파발에 이제 구파발역 근처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 성모병원이 들어오는 거죠. 성모병원이. 그러면 성모병원 들어온다면 그 근처에 오피스텔에 많은 어떤 임대 수요, 매매 수요의 어떤 진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임대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임대료 수준도 올라가고 임대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다. 근처에 이제 지산, 일명 지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도 일명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좋아진다. 왜냐하면 이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오피스텔에 대한 이를테면 수요도 상당히 많아진다. 경쟁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요런 것들이 여러분 좀 더 싼 편이거든요. 근데 요런 게 많아버리면 오히려 오피스텔보다는 이쪽으로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오피스텔 물건 분석에서 여러분 당연히 층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고층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항은 당연히 남향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이제 뭐 각자의 어떤 그런 개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보존 연도는 한 10년 이내가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내부의 전기 제품을 풀옵션으로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풀옵션 전기 제품은
한 10년이 지나면 이제 웬만하면 또 고장이 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오피스텔을 내가 매수나 낙찰받았을 때 주차장을 공짜로 한 대 들어가느냐, 아니면 5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 아니다 1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세를 줄 때도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죠, 여러분. 여기는 만약에 월세가 30만 원, 여기는 월세가 35만 원. 누가 보면 당연히 이게 비싸고 이게 싼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는 주차가 한 대가 무료예요. 주차가 한 대 무료. 여기는 주차가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10만 원. 근데 제가 중개업소에 얘기해서 우린 차 있는 사람 좋다. 그러면 당연히 차 있는 사람한테는 이를테면 어필하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35만 원에 주차 한 대 공짜. 30만 원. 싼 것 같지만 주차비 10만 원. 토탈 45, 35. 그죠? 40, 35. 이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주차장을 갖다가 공짜냐, 조금이나 돈을 내느냐, 얼마를 내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도 이제 전용률이 좀 더 높은 게 높을수록 좀 좋겠죠, 여러분. 그죠? 전용률이 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다. 부대 시설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오피스텔이 좀 볼륨이 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마곡에 가시면 마곡나루역의 랜드마크 오피스텔이 푸르지오, 그죠? 대우 푸르지오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쪽에 발산역 근처에 가면 아이파크 또는 에코, 이런 것들이 대형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훨씬 더 높다. 그 다음에 비용도 임대료도 조금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도는 더 높다. 왜냐하면 이제 근처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에 다니는 저희 후배 3명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분위기 좀 안 좋은데 커피가 한 잔에 5,000원, 분위기 좀 더 좋은데 커피 값이 만약에 한 잔에 7,000원, 너희들은 어디에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다 2,000원을 더 들여서 7,000원 가겠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 시골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뭐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골에 가면 왠지 싼 걸로만 무조건 가는 데에 반해서 서울의 핵심적인 곳에서는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질과 맛,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격은 충분히 낼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또 오피스텔은 일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높은 편이니까 사전에 관리비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토지를 매수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플러스를 조금 하는 거죠. 토지를 내가 살 때는 먼저 용도를 정하는 거죠. 나는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 또는 아니다, 그냥 나는 땅만 투자해놓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는 수익을 거두겠다.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개발 호재. 세 번째는 용도 지역과 진입로인데, 사실 우리가 땅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장기 투자용이라고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전에 저희 처갓집 근처에 한 뭐 이를테면 7, 8년 전에 삼척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시설이 들어왔다. 그래서 당시에 땅값이 50만 원. 근데 한 달 있다가 60만 원, 한 달 있다가 70만 원, 한 달 있다가 80만 원. 그렇게 쭉 올라갔던 금액이 거의 29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거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그냥 토지를 살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거기다가 그냥 집 짓고 그냥 전원주택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사는 것이지, 내가 토지의 가격을 나중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죠? 도로가 뚫린다든지, 또는 IC가, 또는 지하철, 철도가, 또는 뭐 대규모 산단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땅을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러분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과 지인로입니다. 그죠? 용도 지역과 지인로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도로에 안 붙어 있는 땅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많은 분들은 일명 우리가 이런 맹지라고 하는 건데, 맹지를 사서 도로를 개통하면 대박이 난다. 이것은 그냥 약간 좀 꿈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을 기본적으로 사야 한다라고 하는 점과,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을 또 많이 고민한다. 이런 걸 잘 모르고 내가 어떤 데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 잘 모르면, 그냥 이 땅 근처에 있는 건축사나 토목설계사한테 가서 이를테면 돈 주고 의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돈을 안 주고 의뢰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돈을 안 주고 의뢰하면 그냥 막 상담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주고 상담하면 상당히 부담감이 있죠. 그죠?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건축사, 토목설계사, 마지막에 이제 시군구청에 가셔가지고 담당자한테 마지막으로 크로스 체킹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토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역 분석에서 교통입니다. 예, 그래서 차량으로 그죠? 예,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냐, IC 근처냐, 또는 뭐 지하철 근처냐, 뭐 철도역 근처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도로에 또 잘 붙어 있느냐, 뭐 등등.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전 가능성, 그죠? 예, 개발 호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지역의 어떤 발전 가능성,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각 지자체의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김포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2030 김포 도시 기본 계획, 또는 내가 일산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2030 고양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쫙 봐주면 너무 좋죠. 만약에 제가 일산을 투자하겠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일산의 2030 도시 기본 계획의 공간 구조를 보시면 일단은 킨텍스 근처를 가장 많이 고민하겠다.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 여러분. 자, 만약에 제가 일산을 한번 투자하겠다. 그럼 여러분 일산은 맨 마지막에 이제 대화역이 있잖아요. 대화역, 그죠? 예, 쭉 와서 이를테면 이제 백석역이 있을 것 같고 외곽순환도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화정역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삼송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송역, 그죠? 예, 3호선 라인이잖아요. 예, 3호선 라인. 앞으로 일산은 이쪽을 가장 크게 개발하겠다. 일단 이쪽을 가장 많이 개발하겠다. 킨텍스 근처. 그 다음에 저기랑 비슷하게 여기를 또 크게 개발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삼성도 그에 준하는 볼륨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야, 킨텍스 앞으로 강하게, 화정역 강하게, 그 다음에 삼성역도 그다지 나쁘지 않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니까 이런 먼저 큰 그림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나는 어디를 좀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백석역과 화정역 중간에 무슨 역이 있냐면 대곡역이 있어요. 대곡역, 그죠? 예, 대곡역. 지금 대곡역을 갖다가 스카이뷰로 보면 그냥 논밭이죠, 논밭. 예, 근데 대곡역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지하철역이 한 5개나 6개 꽂힐 것 같아요, 그죠? 5개나 6개. 엄청나죠, 여러분. 예, 그러면 대곡역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되면 좋은데 시간이 못해도 한 10에서 15년 걸립니다. 예, 그러면 어쨌거나 지하철역은 생기고 점점 개발이 압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여러분 이게 외곽순환도로거든요. 예, 이게 외곽순환도로. 그래서 계속 볼륨을 키우는데 이쪽은 더 이상 못 가죠, 여러분. 외곽순환도로가 딱 막고 있어요. 예, 못 가게. 그러면 전부 다 어디 가냐? 계속해서 화정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석보다는 오히려 화정에 뭔가를 좀 투자할 때 이런 분들을 좀 고민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혐오시설 여러분. 그래서 공동묘지, 변전소, 화장터, 비행장. 사실 약간 더 별로인 것은 변전소와 비행장이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변전소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변전소 라인을 좀 조심해야 된다. 사실 사람들이 변전소를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뭔가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 가셔가지고 이 지역의 앞으로 개발 호재는 뭔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 지역의 최대 악재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호재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악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변전소 조금 선호도가 가장 떨어진다. 그 다음에 비행장. 이건 뭐 김포공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포공항 정도는 뭐 그냥 그다지 소소한데 전투 비행장 여러분, 그죠? 예. 지난번 수원의 전투 비행장 또는 화성의 전투 비행장 이런 데는 엄청 시끄럽죠, 여러분. 아예 대화가 못해요. 대화를 못한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김포공항에 가서 앞에 가서 얘기해요. 비행기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생활 소음 정도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나 보다 이 정도지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반면에 수원 비행장과 병점 이런 데 근처에 가보시면 그냥 그 순간 지나가는 순간 스탑. 그냥 입모양만 보이는 거죠.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이런 데는 좀 피한다. 전체적으로, 그죠? 예, 전체적으로 좀 피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물건 분석에서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일단 면적이 또 일부분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땅의 면적이 그래도 못해도 한 40에서 한 50평은 되어야만 좀 건물을 짓는데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장을 많이 하다 보면 저쪽 동대문구의 회기동이나 이문동 이런 데 가보면 필지당 땅이 엄청 좁아요, 그죠? 예, 어떤 데는 막 19평, 25평 막 이런 데가 있죠. 반면에 여러분 평창동이나 한남동 가면 막 100평, 200평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이건 또 너무
작고 너무 크고 그죠? 그래서 땅은 못해도 면적이 한 40에서 50평 정도 되어야만 건물을 짓는데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땅 모양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명 정방형, 정사각형 또는 이제 장방형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안 좋은 것은 부정형의 땅들이 가장 좋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땅의 모양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선호도가 높고 사실 이런 부정형이나 또는 이런 삼각형은 나중에 땅에 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정리합니다. 토지도 향이 아무래도 남향인 것을 좀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또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서 확인하냐면 루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명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루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서류를 발급받아서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따른 어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 번만 봐주면 돼요,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계법. 그런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그런 상한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고 각 지자체의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그죠? 지자체의 조례로 마지막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진입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목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대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건물을 짓겠다면 토질도 중요하겠죠, 그죠? 나중에 땅을 갖다가 파보시면 이 땅이 그죠? 좀 이렇게 양질의 땅이 있고 좀 약간 일명 뭐 썩은 땅, 뭐 냄새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도 주변 환경이 중요하겠죠? 주변 환경이 점진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점점 좋아질수록 땅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수요도 점점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토지형 계획 확인서나 뭐 이런 거 또는 지도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용도 지역이 뭐고 이거 다 차치하고 일단은 이 네 개로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땅 지역은 어디일까 만약에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가를 뭘 하나 짓겠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이 11번지가 선호도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선호도가 왜냐하면 일단 도로에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좀 못하지만 여기도 넓은 도로기 때문에 뭐 상가를 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가 좀 더 덜하죠, 여러분, 그죠? 도로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 그러면 약간 좀 답답해질 수 있다, 그죠? 약간 답답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쪽은 만약에 차가 많이 다닌다면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이 좀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아예 좁지 않다면 주거용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조용한 데가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 이런 데는 조금 도로의 어떤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일명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당 뭐 공시지가 시세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도로의 폭이 못해도 한 4m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못해도, 그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강에서의 수업 내용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1교시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